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정말 내 절반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내 절반을 지키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내 절반을 찾는 법 또는 나 자신을 찾는 법, 사실은 제가 작가님 책 읽으면서도 이 55가지의 소제목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내가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이렇게 나는 알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큰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내 절반을 지키는 법이라고 해서 뭔가 요즘 같은 그 감정의 소모를 당하는 그런 요즘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어하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반쪽을 우리는 사실 진짜 나인 반쪽을 모르고 살았는데 진짜 나를 어떤 찾아가는 과정, 그게 또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키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다소 곤란한 감정이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작가님이 등장하시면서 저는 사실 작가님을 이제 실제로 오늘 처음 뵙는데 이제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한 섬세한 단어를 제가 일부러 그 사진을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이 작가님은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교육받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뵙고 사실 다소 곤란한 감정이었고 이 외모는 사실 약간 산적 같으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럼요. 네. 근데 다루시는 주제는 이제 감정에 대한 어떤 감정사회학이라는 어떤 분야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어떤 그런 느낌의 분야인데 그런 거를 또 하시고 또 강연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다소 곤란했던 게 목소리가 엄청 친절하시면서 여리면서 소프트하시면서 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다소 곤란한 감정이라는 이 책과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 박인선 평론가님께서는 좀 강연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전 다소 우울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왜 우울해졌습니까?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이제 우울감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울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자기 네. 감정에 대하여 한번 숙고하고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 네. 우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전 성찰이 된 거죠. 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의 문제성에 대해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네. 문학 평론가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되게 그래서 시종일관 경력 내내 남을 평가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일단 뜨끔한 마음이 들었고, 네. 이제 요즘에 아무튼 문학계 안에서도 평론이란 과연 어떤 걸까 네.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네. 또 저 자신의 비평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평가에 대한 사실 우리 개그맨들도 늘 평가받았고 개그맨이 아니어도 사실 어제도 제가 이 책드나인을 했는데 이제 강연 한 타임이 끝날 때마다 과연 이번 시간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러니까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데서 너무 자유롭지 않았던 제가 그래서 어쩌면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 반쪽을 지키는 법 중에 너무 그런 또 평가에 대한 염려에 빠지지 말고 또 우리 스스로도 평론가님은 직업이 평론이시니까 근데 또 사실 이게 평가라고 얘기한 게 평론가의 평가와 우리는 사실 평가라고 하지만 평가가 아니라 그거는 어쩌면 좀 예를 들면 댓글이다 이러면 그거는 사실 평가가 아니고
학대 또는 가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이제 예시로 드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송아를 위한 변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송아의 팬이셔서 그렇게 박은빈 씨의 팬인 거 아닙니까? 네, 뭘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네. 유독 이게 하나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네. 그 저처럼 드라마를 보신 그 동료 시인들이 네. 인스타그램에 그 송하의 장면을 캡처를 올리시면서 네. 저와 비슷하게 송하를 응원하는 그 포스트를 보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포스트의 내용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랑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너 오늘 진짜 정색을 잘했어. 널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너를 위해서 잘 보호했어. 네. 이런 식의 글과 함께 올리시는 걸 보고 아마 그런 송하를 위한 변론에 대한 좀 더 근거들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송아가 이제 후반부에 나는 이제 미괄식으로 살지 않고 두괄식으로 살겠다는 네.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뭔가 두괄식이라는 느낌이 좀 더 진취적인 느낌이고, 어떤 일단 앞쪽에 어떤 중요성을 두고 결론보다는 뭐 그런 의미인가요? 결론을 너무 생각하는 우리는? 그 아까 고명환 쌤이 살짝 그런 말씀 유사하게 해주셨는데 송하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사실 오늘 강연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대상자는 그런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그런 경사나 조사가 생겨가지고 사실 내가 더 급한데도 자동적으로 딴 사람의 걱정부터 해서 그 사람의 일이 잘 풀려야지 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송하도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본심을 말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본심은 항상 나중에 말하고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의상, 사회상으로 이렇게 예쁜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는 훈련을 받아왔던 캐릭터였다가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활을 하고 언어와 감정이 교환되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이 박탈당한다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런 식으로 점점 감정 표현과 언어 표현과 꿈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두괄식으로 전진해 가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심을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해서 용기가 생겼던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사실 아까도 그 평가에 대한 얘기와 연결이기도 한데, 뭔가를 시작할 때 자꾸 그 평가에 대한 염려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니까 다소 수비적이고 다소 방어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중간에 또 이 반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우리 개그맨들의 그 웃음과,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참 고마웠다 이런 말이,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데 사실 그 김신희 작가님께서 그 코미디언들이 가벼운 웃음을 위해서 그들은 또 그 반쪽, 내 반쪽 뒤에는 사실 우리 개그맨 코미디언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안쪽에 슬픔과 고통과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삐에로 분장에 왜 눈물을 꼭 찍어야 하는지를 저도 이제 개그맨이 된 다음에 알았어요.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보여주지 않았던 반쪽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 아까 또 처음에 저도 중간에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모면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근데 이 정말 처음 이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뭔가를 진짜 가까스로 모면하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이 모면한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가까스로
사실은 모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또 평론가께서는 계속 지금 비평에 대한 아까 심지어 평가질이라는 말까지 하셨을 때 어떨까? 사실은 비평을 하시면서 사실은 평가와 비평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또 그 분야가 발전을 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꼭 이런 문제 때문에 부딪히죠. 예를 들면 뭐 문학 작품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비평을 하신 분한테 이제 어떤 댓글로 어떤 이 소설가의 팬분께서 너는 비평가 당신은 이렇게 소설도 못 쓰면서 이렇게 자꾸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제 힘들어지는데, 사실 그 비평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 문학계에 유명한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평론가라는 족속들은 네. 문학을 본인이 못해서 네. 문학하다가 실패해서 지금 병론을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류다 이런 네. 식의 이제 말들이 전설처럼 떠돌아다녔었는데, 근데 네. 저도 사실 대학교 때 문학하고 싶었는데 지금 평론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맞는 건가 그 말이, 이런 생각도 한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그래도 거의 근 10년 정도 문학 평론을 하면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거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우리가 많이 잃어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한편으로는 주례사 비평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엄밀한 의미에서 비평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작품에 대하여 좋다 좋다, 어화둥둥, 네네. 우쭈쭈 이런 어떤 비평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평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다소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일까? 내가 과연 타인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에 대하여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네. 비평 자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들도 네.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 네.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 정도 평가를 하면서 네. 과연 나는 평가를 잘할 수 있나? 나에 대한 평가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작가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스스로 성찰하고 또 많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평론가도 평론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한 가면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네. 좀 아쉬움도 많이 네. 듭니다. 지금 박인성 평론가님께서 평가에 대한 어떤 말을 하시는데, 그 말투가 이 김신식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느낌과 울음 사이의 흐느낌 같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타인의 흐느낌을 폄하하지 말고 폄하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까 우리는 현대인들은 느낌과 울음 사이에 흐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흐느낌, 이게 뭐 약간 슬픈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 이 느낌과 울음 사이에 이 느낌 뭔지 알겠어요. 어떤 내 삶을 살아내야 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하고, 그렇기에는 뭔가를 견뎌야 하고 또 힘을 내야 하고, 어쩌면 이 흐느낌은 또 힘을 낼 때도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내가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타인이 폄하하지 말자. 그거에 대해서, 흐느낌에 대해서. 그 말이 참 저도 그러니까 힘들거나 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흐느낌이 나올 때는 남의 시선, 뭐 평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그냥 하면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또 얘기지만 다소 곤란하세요 작가님. 이미지하고 강연해 주시는 내용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센시티브한 그런 느낌의 계속 얘기를 한 김에 이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도 또 몇 가지, 사실은 이제 55가지의 얘기 그 소제목으로 여러분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빼어나다, 다행이다, 명랑하다, 의연하다, 병약하다,
수십억 벌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제 순서대로 특히 이런 책은 순서대로 잘 안 읽는 편이거든요. 그냥 읽고 싶은 그 소제목. 사실 제일 처음에 수십억 벌다를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꼭 또 한번 얘기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솔직히 본인 스스로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학설이 있지만 사실 네. 학설을 다 떠나서 그냥 일상의 제 모습을 투영해서 말씀드리면 네, 행복과 물질의 상관관계가 중요하죠. 네네네. 중요한데 늘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듯이 어떤 경로와 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국 사회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통로와 경로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로와 통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비정상인 것처럼, 네네. 내가 탈락한 사람인 것처럼, 네. 내가 루저인 것처럼 네네. 쉽게 이제 폄하를 하는. 네. 그랬을 때 소득과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네. 그러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좀 한쪽으로 치중된 형태로서의 행복의 상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네. 어떤 소득 부자 열풍, 또 최근에 하신 부동산 열풍이라든지 네. 이런 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달라진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 네. 좀 더 충돌해보고 네. 긴장감을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뒷부분에 멀었다라는 그 대목에서 제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이 한 줄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대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작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뒤에 멀었다라는 그 소제목 챕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아직 멀었다는 말은 당신이 아니라 이 사회가 들어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이 책을 읽는 개인들에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행복의 상만 만들어 놓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회와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에 대한 그런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우리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 어쨌거나 작가님께서는 용기를 주려 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를 제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작가님 40이 되면서 40살에 뭐에 꽂혔냐면요, 착하다라는 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 소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착하다 뭔지 알았죠. 도덕 시간에도 배웠고 착하다. 근데 갑자기 40살쯤에 진짜 착한 게 뭔가, 이거에 이제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이 종로 을지로를 다니면서 구세군 남비에 내가 1,000원을 내고 뒤돌아서는 내가 진짜 착한 건가. 사실 그 돈이 사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어릴 때 낼 때 그냥 그 1,000원을 내고 돌았을 때에 내가 뿌듯함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거는 착한 건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에 한참 빠져서 즐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작가님 책이 그런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놓으셔서 너무 저는 와닿았고요. 우리 박인선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이 문장 또는 이 소제목, 예를 들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사실 평론가님께서는 언제 행복하십니까? 딱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업 선택을 그렇습니까? 좀 일단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네.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네. 꽂힌 부분은 무력감
무력감. 네. 특히 아까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네.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행복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질성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 김신식 작가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통로, 자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좁아져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무력감이 정말 요즘에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을 나는 얻을 수 없어. 평생 네. 가도 나는 이제 내가 평생 앞으로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어. 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거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좌절이 입력되는 거죠. 네. 젊은 세대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미리부터 좌절감과 무력감에 학습되어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네. 저는 좀 김신식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SNS에 어떤 젊은 친구가 그게 뭐 가짜 뉴스인지 누가 주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처음에 서울에서 살려면 2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2억을 벌었더니 아파트 값이 4억이 돼 있어서 다시 2년을 열심히 일해서 4억을 모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요즘 평균 뭐 6억 7천에서 7억 얼마 뭐 이렇게 서울의 이제 소형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을 올려서 근데 나는 4억을 벌었더니 지금 평균 가격이 7억이 됐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이제 무력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가님의 책이 사실 책이 또 그렇고 작가님의 책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런 거부터 읽은 것처럼 또 박인섭 평론가님은 무력감에 또 꽂히시고 책이라는 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거부터 눈길이 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읽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되고 또는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어떤 근데 김신식 작가님께서는 이쪽 분야를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감정사회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셨나요? 사실 사실 그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네네. 아버님이 종교인이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읽어줘야 되고 네. 다독여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장면들을 워낙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이런 감정과 마음을 읽고 네. 또 읽는 데서 받는 상처가 무엇이고 네. 그런 데부터 일찍이 좀 훈련 혹은 연습 혹은 제 의도와 또 무관하게 네네. 그런 광경들을 구경했던 시절을 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돼서 연구까지 하게 된 게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한번 소개해보고 싶네요. 네네네. 이 자리에서만인가요? 네, 편하게 얘기해드리려고. 네. 그러면 이제 요 책이 첫 번째? 네, 제 단독 저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네네. 네. 그러시면 여기에 또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또 미리 그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최근에 이제 근황부터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저는 올해 취직을 했어요. 네? 취직을 해가지고 네네. 네, 저는 지금 관련 공기관에서 민원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 노동을 하고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네. 낮에는 그런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런 감정 연구를 하면서 네. 이제 이 책 다음 책 제가 그 나중에 심정 3부작이라고 소개된 네네네. 그 두 번째 책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민원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을 네. 사회적으로 분석하는 책을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 민원인을 상대를 하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을 상대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 어떻게 그래도 감정사회학을 전공을 하셔서 좀 많이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제 소개를 하면 이제 정식 공무원처럼 민원 응대는 아니고 네네. 약간 이제 파견직으로 온 거여서 네네네. 저는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하고 거기에 관련된 컴플레인을 받거나 그런 식이어서 사실 지금 엄청 고생해 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심리적 하중은 사실 덜 한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민원 처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네. 그 감정 노동의 하중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인터뷰도 하게 될 계기가 생기고 네. 좀 뉴스에 소개되지 않은 비화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함부로 힘들어하지 말겠구나 왠지 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이런 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네. 제 친한 시인 친구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네. 어떤 조언이냐면 보통 이런 책을 쓰게 되면은 진상짓하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나열해서 네. 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속을 좀 박박 긁어줘서 네. 통쾌한 책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신 씨가 너는 좀 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정도 애환도 그렇고 네. 그렇게 박박 우긴 사람들이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좀 다독일 수 있는 네. 그런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사실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심정 3부작이면 지금 이 다소 곤란한 감정이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민원에 대한 사회학. 네. 그럼 세 번째는 치병일기라는 가제인데요. 네네. 이제 타인의 병과 그 병에 대한 감정들을 네. 그 병을 겪은 철학자, 네. 사회학자, 또 문학평론가, 문학자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인문 에세이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평론가님께서는 또 우리 작가님과 이번에 오늘 우리 이 토크쇼가 처음 뵙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김신식 작가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김신식 작가님이 김샥샥이라는 닉네임으로 네네. 뭐 각종 SNS 활동하실 때에도 이제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문학과 사회에서 편집동인 하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문단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어떤 문학장에 있는 이런저런 모임 안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 작가님의 또 활동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예지 문학과 사회 편집위원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사진 잡지 보스토크의 단행본 편집장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예술 전반에 사실 관심과 이런 조예가 있으신데 작가님께서 아까 사진도 많이 보여주셨고 특별히 그러면 매료되는 예술과 분야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아까 오늘 강연 자료 때 왜 행위예술, 퍼포먼스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인성 쌤도 그렇고 또 명한 쌤도 이렇게 아이들처럼 이렇게 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몸짓을 활발하게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매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위 예술을 잘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예술가들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관객들이 일정한 규칙 안에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그 규칙 안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그걸 기획한 예술가도 모르고 참여하는 관객도 모르니까 그 제3의 미지의 어떤 지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런 우연의 지점들이 나왔을 때 놀라면서 그게 뭔가 좀 뭉클함을 줄 때가 좋아서 행위예술 분야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만. 최근에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함께 우리 공간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마스크를 저희만 안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마스크는 우리에게서 공감의 능력, 감정을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치성이 실종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이제 서구 학계에서 많은 이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작가님 의견이 궁금한 게 과연 마스크라는 게 우리의 감정의 소통 능력까지 제한하는 걸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되게 흥미로운 생각 같아서고요.
일단은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은 이제 지점이어서 제가 함부로 안다고 자부하고 말하진 않고 네.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먼저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시기에 침을 튀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네네. 지점이지만 사실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타인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네. 나의 생각을 주장을 할 때 아까 제가 그 타인의 몸짓에 관심이 많다고 했지만 네네.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을 때 소통의 과정에서 침을 튀긴다라는 건 전 되게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열정적으로 성의와 에너지를 그렇죠. 들여서 네. 열변하고 항변했을 때 오는 그 모습이 물론 그 모습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통제하지 못하는 진실한 모습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사실 오늘 인 선생님이 되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저도 감사한데 그랬을 때 그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는 함부로 침을 튀기지 말라고 이제 물론 준수는 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소통과 타인을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 시대에 침을 튀긴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말씀 들으니까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네. 그 초반에 일본 작가의 사진이 서로의 얼굴을 가리고 네네네네. 있는 그 사진이었잖아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거꾸로 보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잘 보였던 상대방의 표정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또 상상했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는 네. 훈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 저도 또 마스크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그 연예인들에게 마스크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순간 이제 저는 안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알아보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만약에 유재석 씨다 그러면 정말 모자 쓰고 마스크 써도 알아보지만 그래도 그냥 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어떤 가려져서 내 감정이 안 보이고 갇혀지고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내가 숨겨진 우리가 왜 내가 가려져 있다면 약간 보호받는 느낌과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뭔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는 꽤 오랫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좋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고요. 또 제가 계속 소제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55가지의 소제목을 잡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소제목을 일단 단어로 하신 이유와 또 55가지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형식을 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한번 방송 출연을 하거나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또 인문 스테이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김소연 시인이라고 네네네네. 사실 제 책에 추천사 써주셨지만 네. 김소연 시인의 그 마음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 책에 사회학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형식을 맞춰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전의 형식 갖추게 됐던 거고 네네. 두 번째 사실 55가지의 숫자를 지킨 것은 어떤 뭐 미신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건 네네. 전혀 아니고 네. 사실 이 책이 예상보다 엄청 두꺼운 분량의 원고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저의 절반을 지킬 수 있는 그 편집자의 해안이기도 했는데 네네네네.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나한테 취해서 네. 다 쏟아붓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량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네네. 근데 초고를 보던 이제 편집자 제 친구거든요. 네네네. 친구가 보더니 가감하게 원고의 절반을 다 뺐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물론 인간인지라 속상하긴 했는데 네네. 친구가 너무 점잖게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네네. 왜 절반을 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사실 박인선 평론가님 계신 앞에서 이런 비평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비평이라는 게 발화하고 보여주고 발설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도 저는 비평이다라고 봤을 때 네. 친구가 제 대목 그걸 읽더니 반은 네가 아낌으로써 그 반을 독자가 보호하지 않아도 너는 그 반을 비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바꿔먹으면 어떻겠냐고. 네. 원고를 쓴 사람은 전데 네. 의도는 친구인 편지가 더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설득가 친구시네요. 네, 그래서 솔깃하네. 네. 여기서 친구를 또 잘 만나야 네,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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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더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약 100여 가지가 넘는. 거의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네네. 됐었어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나머지 반 원고는 노트북에 잘 모셔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제목은 그러면 다소 곤란한 감정. 예, 예, 예.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네. 도대체 어떤 다소 곤란함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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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이것도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이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네. 이 책의 편집자인 친구가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글을 쓰고 원고를 옮기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네. 제목을 정할 시기가 온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막 제목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이 책의 모티브가 됐던 문학집이 있는데 최은영 작가라고 네네. 그 효코의 미소라고 네네네네. 하는 네, 저는 그분의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실 그분의 작품을 보다 보면 거기서도 상대의 감정을 잘 읽고 네. 거기서는 상처받음, 네.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를 너무 잘 표현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회학 에세이긴 한데 네. 읽는 사람들은 뭔가 제가 물론 감히 최은영 작가님 따라갈 수 없지만 이런 톤으로 조금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 친구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후에 저한테 다소 곤란한 감정이라는 제목이 어떻겠냐고 불쑥 정해 주셨어요. 네. 그랬을 때 친구의 제목을 보고 다시 글을 다듬으면서 네. 감정 자체가 원래 다소 곤란한 거다. 네. 속 시원 해석할 수 없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뭔가 심리학 도서를 보거나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인간관계를 털어놔 보세요라고 하지만 감정과 마음이라는 게 두 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네. 형언하기도 어려운 이 감정, 그 애매하고 좀 까실까실한 목에만 남겨놓은 네. 그 감정의 상태를 다소 곤란한 수식어를 붙이면 어떨까 해서 네.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네.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네. 감정 사회학자가 되려면 여러분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아 친구 중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친구 한 명이 정말 잘 캐치를 네. 해주셨네요. 네네. 아니 근데 저자님께서 자꾸 제가 저도 이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네네네. 근데 만나 뵈니까 지금 최은영 작가의 쇼크의 미소를 얘기를 하는데 어쩜 또 이렇게 잘 어울리시죠? 아 그럼 그 두 주인공 간의 네, 그 네. 감정의 주고받음과 사실 그 다소 곤란한 감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캐치해내신 또 친구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동반자가 생겼을 때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당연히 그러면 심정 상부작은 거기서 계속 내시는 겁니까? 계약은 다른 데랑 돼 있어가지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았나요? 근데 3부작은 그 전에 이미 계획돼 있던 거여서 네. 첫 책 낼 때 이해를 해주고 감사하게 이렇게 돼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네. 좋은 감정 사회학자가 되려면 친구도 많아야 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친구의 감정을 너무 힘들게 하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또 구상하는 다른 책들은 친구의 출판사와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시대에 가장
오늘 이제 감정사회학이라는 전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흐르는 감정은 우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우울을 그렇다면 좀 이거를 다른 감정으로 이겨낼 수는 없을지, 아니면 이 우울을 또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고 좀 그래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은 저는 뭐 정식 감정사역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단 네네.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지점 하나를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감정과 마음에 관련된 말의 지배에 말의 지배.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종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감정의 이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 이론에 대한 이름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그건 넘어갈게요. 그 네. 포스트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감정을 보는 이론이 있는데, 네. 요거는 특히 감정 표현, 네. 언어화된 감정이란 무엇일까를 공부하는 이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사이다다, 네. 고구마다 했을 때 뭔가 통쾌하다라는 감정 표현을 위해서 사이다라는 비유를 빌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답답할 때는 고구마다라고 하는 네. 비유를 빌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통쾌함도 중요하고 느릿느릿함이라는 감정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저 같은 감정 연구자들은 그런 식의 사이다나 고구마와 같은 감정과 관련된 언어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네.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유행, 네. 말의 유포에 대해서 너무 속수무책으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고명한 쌤 제안처럼 그럼 코로나 블루, 네. 물론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계시고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피해, 네네. 또 물질적 피해에 함께 오는 우울감을 가지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빨리 우울감으로 해석해서 유포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 리베카 솔릿이라고 네, 하는 네, 네. 그 국내에도 잘 소개된 에세이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그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 한 파트에 이런 파트가 있는데, 아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소개해드리면, 왜 미국의 2001년도에 9.11이라고 네, 하는 네. 우리도 알만한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그런 테러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를 입은, 물론 안타깝게 생명의 목숨을 네. 이제 빼앗긴 분도 계셨겠지만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네네. 그러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다독이기 위해서 심리 치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갔는데, 이제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고맙잖아요. 네.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내서 이렇게 상처받고 트라우마 입으신 분들을 다독여 주는 게 고마운데, 리베카 솔릿이 그런 분들의 과정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 가지 패단이 뭐냐고 그러면은, 네네. 물론 그런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좋은데 그 트라우마를 매개 삼아서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군요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네. 너무 빨리 당신은 우울한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 혹은 네. 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그런 식의 지식을 가지고 빨리 상처받은 사람, 네. 심정적으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막 유형화를 네.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해석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런 식의 틀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코로나 블루도 물론 그런 말 자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 위로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말을 잘못 사용해서 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고 네. 이런 힘든 시절을 겪었고 때마침 코로나19를 만나서 이런 우울감에 젖어서 지금 이렇군요. 너무 빨리 그런 서사를 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재단하는 감정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코로나 블루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같이 우리가 조금은 거리를 두고 네.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아,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진짜 추천사 써주신 김소연 시인께서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 그 시집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사랑이라는 말에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리면 사랑 이러면 그 미디어에서 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안 하면 왠지 내가 사랑을 안 하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지배되는 게 시인님께서는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쩌면 같은 맥락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역시 어제 강의를 듣고 또 오늘 들으니까 또 이렇게 증폭되는 뭔가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저자께서 본인의 저서를 낭독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자께서 읽어주시는 게 또 독자들에게 큰 울림이 있어서 본인의 다소 곤란한 감정 중에서 발췌하신 부분을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해를 방지하자면 제가 책을 나오고 한 이게 지금 한 8개월 됐는데 네. 제가 늘 책을 초반에 휴대하고 다니다가 책이 나온 지 8개월 됐는데 갖고 다니는 것도 너무 내 나르시즘에 취한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안 적어서 제가 그냥 스마트폰에 적어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할게요. 네. 그 절반을 위한 몸짓이라는 에필로그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한 지성이다. 당신의 마음을 모조리 찍지 않은 채 당신이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감정을 보호할 지성이다. 당신의 절반마저 앗아가려는 부당함에 맞서 당신을 지킬 지성이다. 이로써 당신 스스로 당신의 절반을 지키기 위한 몸짓들이 피어나길 소망한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형벌인 양 저주하는 진단들로부터 위축되지 않길 기도한다. 당신의 등장을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등장, 우리의 태어남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그런 또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이렇게 파주 목소리 책들 중에서 인문 스테이지 챕터 9의 어쩌면 둘째 날의 두 번째, 그러니까 순서로 5번째 시간을 장식해 주셨는데 두 분 이제 소감 좀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인성 평론가님.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도 금신식 작가님의 말씀 듣는 거 다 아주 뜻깊게 들렸는데 마지막에 특히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네. 말의 지배에 대한 것도 네. 무척 기억에 남고요. 특히 요즘에 이런 표현 유행하잖아요. 느낌적 느낌. 네, 느낌적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말로 엄밀하게 다 따져보지 못한 감정의 여분, 네. 잔여문, 혹은 네.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말로 해야 되나?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하고 네. 정확하게 알고 싶어한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를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김신희 작가님 강연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성찰하고 네. 또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식 작가님, 네 오늘 소감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도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평가와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네네. 물으신다면 저는 그런 주장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평가와 경쟁은 필요한데요. 네. 아까 우리가
우리 박인 선생님 말씀처럼 행복을 이뤄가는데 경로와 통로가 너무 좁아서 네네. 절망감부터 먼저 느끼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평가, 네. 어떤 경쟁, 그리고 그 평가와 경쟁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네. 그 항목들이 존중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각자 힘들다 보니까 좀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풍경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고민하고, 저도 글 쓰고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신중하고 침착하게 한번 또 이야기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0 파주 북소리 축제 북언더9의 둘째 날의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신식 작가님께서 내 절반을 지키는 법, 내 절반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찾고 나를 온전하게 지키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강연은 잠시 후 4시부터 유진목 시인을 모셔서 강연과 그 다음에 시인과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또 4시에 다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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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